시작하며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곧 천재의 대명사처럼 사용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꾸고 인류의 우주 이해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인물. 그러나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었고 권위에 맞선 도전이었으며 끝내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초상화를 떠올리면 흰 머리칼, 뻗친 수염, 장난기 어린 눈빛, 마치 친근한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주와 인간, 과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깊은 사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공식과 이론만이 아니라 사랑과 고독,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간적 고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천재 과학자의 이야기를 넘어 한 인간 아인슈타인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질문하는 삶.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의 이름은 곧 천재의 상징처럼 불립니다. 거기에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천재가 되었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끝없이 질문했기 때문에 천재가 된 것일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업적만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질문들을 따라가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성 이론 하면 복잡한 수학 공식과 물리학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빛을 따라 달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소년 시절의 단순한 상상. 어른들이 비웃었던 그 호기심이 과학의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천재란 복잡한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역설을 발견합니다. 그는 학교에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교사들은 그를 문제아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입시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좌절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도권의 길이 막힐수록 그는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평범한 우등생이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아인슈타인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인슈타인의 삶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학교는 그를 실패자로 만들었지만 그의 호기심은 스스로를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삶은 증언합니다. 지식은 외워서 쌓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탐구할 때 살아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타고난 두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과학을 넘어섰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별빛과 블랙홀을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인간과 사회를 향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반대했고 차별을 거부했으며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방정식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의 실험장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또 하나의 물음. 천재는 행복했는가?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만 개인적인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가정은 순탄치 않았고 동료들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했고 종종 오해받았습니다. 천재라는 이름 뒤에는 늘 인간 아인슈타인의 고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과 명성만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가? 아인슈타인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다만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그의 겸손한 고백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재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끝없는 호기심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는가? 나는 내 호기심을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지식을 얻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많지만 진짜 질문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그는 질문을 통해 세상을 바꾸었고 질문을 통해 인간답게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시대의 질문을 되살리는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가 던졌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빛과 시간에 대한 질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존재와 의미에 대한 질문. 그 질문들이 모여 20세기의 과학과 사상을 재편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은 거대한 해답이 아니라 끝없는 질문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문은 열렸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업적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고독과 고민까지도 따라가려 합니다. 천재 과학자이자 불안한 인간, 유명한 아이콘이자 고독한 철학자. 그 두 얼굴 사이에서 우리는 진짜 아인슈타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과 질문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정의 시작. 1879년 3월 14일 독일 울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의 걱정과 의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또래보다 말이 늦었고 5살이 될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혹시 아들이 지적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닐까?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내적 세계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경이로움을 느낀 순간은 어릴 적 아버지가 건네준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자석 바늘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그 현상은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미스터리였습니다. 왜 바늘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데 항상 북쪽을 향하는가? 이 작은 질문은 그의 평생을 지배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호기심을 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비밀을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을 탐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의 호기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닌 독일 민헨의 학교는 군대식 규율과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사들은 질문을 싫어했고 정답을 외우지 못하는 학생을 무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주 교사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교사들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교과서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수학과 물리에 몰두했습니다. 정규 수업을 건성으로 들으면서도 집에서는 어려운 과학책을 스스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칸트 철학과 과학 원리를 읽으며 세상에 대한 깊은 사유를 키웠습니다. 교사들은 그를 게으르다 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제도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움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자기 주도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만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는 결국 독일 교육 체제와 맞서게 됩니다. 군국주의적 분위기와 억압적 교실에서 그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습니다. 17세 그는 스스로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그의 지적 호기심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입시에서 수학 과목은 뛰어났지만 언어 과목에서 낙방했기 때문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도 그는 교수들과 마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권위적인 강의 방식에 그는 흥미를 잃었고 스스로 연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수업보다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종종 수업을 빼먹었지만 동료 학생들에게 수학과 물리 문제를 풀어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학습법은 독창적이었고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교과 과정보다 자신이 품은 질문에 충실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학계에서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교수들과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비주류적인 태도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하급 심사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특허청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발명가들의 설계도를 검토하며 그는 기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일은 단조로웠지만 그 속에서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워냈습니다. 특허청 시절에 그는 정규 과학자도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무명 연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에게 생각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학계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그는 온전히 자신만의 질문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논문을 쓰고 새로운 가설을 시험했습니다.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시간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세상을 뒤집을 혁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05년 26세의 청년 아인슈타인은 4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과학사에서 기적의 해라 불립니다. 광전 효과에 관한 논문은 빛이 입자의 성질을 지닌다는 사실을 밝혔고,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은 원자의 존재를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이 논문은 세상의 패러다임을 뒤흔들었습니다. 무명의 특허청 직원이 과학의 중심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과 특허청 시절은 우리가 아는 천재의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실패했고 낙오자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들이 그를 진짜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억압적인 학교에서 그는 자유를 배웠고, 특허청에서 그는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그의 삶은 말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위대한 혁명이 자라날 수 있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여정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무명 청년의 과학혁명. 1905년 특허청 직원이던 한 무명 청년은 4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그 이론은 기존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모든 상황에서 일정하다. 이 단순한 가정은 과학의 기초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사실임이 증명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이름은 과학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관의 전환이었습니다. 뉴턴 이후 200년 동안 과학은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말했다. 과학은 영원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이해를 향한 끝없는 여정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 자체의 본질을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곧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학계의 번개처럼 퍼졌고 젊은 천재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비판과 조롱도 함께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수학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단순한 괴짜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과학의 주류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중력 또한 상대성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훗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915년 그는 드디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 이론은 중력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중력은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다. 거대한 질량은 공간을 휘게 하고 그 휘어진 공간 속에서 우리는 떨어지고 움직인다. 이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설명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명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1919년 그의 이론은 결정적으로 입증됩니다. 영국의 에딩턴이 개기일식 관측을 통해 태양 옆을 지나가는 별빛이 휘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신문 일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턴이 무너지고 새로운 우주가 열렸다. 순식간에 아인슈타인은 세계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신문과 잡지를 장식했고 강연장은 언제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천재 과학자는 이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성과 함께 그의 갈등도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은 달콤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원래 원하던 것은 조용히 연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론은 찬양받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거세지며 유대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징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그의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또한 그는 과학 내부에서도 새로운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1920년대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그들은 원자의 세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는 자연이 본질적으로 우연에 의해 지배된다는 양자역학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대는 과학적 토론을 넘어 세기의 철학적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는 결국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양자역학을 연구하며 새로운 성과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확률적 우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믿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은 때로는 고립을 낳았지만 동시에 그를 아인슈타인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영광과 고독이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명성과 갈등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삶의 과제를 짊어지게 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더 이상 연구실 안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회와 정치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전쟁과 폭력에 반대했고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과학적 천재가 동시에 시대의 양심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과학의 진실과 인간의 진실 사이에서 그는 늘 갈등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인생 중반기는 찬란한 빛과 깊은 그림자가 공존한 시기였습니다.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은 그를 불멸의 천재로 만들었지만 명성과 갈등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학문적 고독, 사회적 공격, 그리고 양자역학과의 전쟁. 그는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방랑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리를 좇는다는 것은 결국 고독을 감수하는 일이 아닐까? 그 질문을 아는 채 그는 또다시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인간의 책임. 1930년대 유럽은 거대한 경랑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면서 유대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지만 히틀러의 독재 아래에서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파괴되었고 그의 저서들은 불태워졌습니다. 거리의 포스터는 아인슈타인을 제거하라는 구호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은 그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1933년 그는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미국 프린스턴에 자리를 잡은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 그에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조국을 잃은 망명자는 더 이상 연구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정치와 사회로 번져갔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시대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1939년 그를 다시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세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가 나치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명성을 빌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그 편지는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전에 미국이 먼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서막에 얽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지 경고와 촉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보며 그는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실수는 그 편지에 서명한 것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과학은 인류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학이 인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된 순간 그는 평생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인슈타인의 삶은 더 이상 순수한 과학의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화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반대했고 군비 경쟁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폭력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구할 수 없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의 강연과 글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연구실 속 과학자가 아니라 시대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아인슈타인의 목소리는 종종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몰두했지만 아인슈타인은 협력과 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반전운동은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때로는 불충성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이 되었지만 미국 사회의 긴장 속에서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평화주의는 그의 개인적 경험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2차례의 세계 대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인종차별과 학살의 현실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폭력과 증오의 끝에는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과학자의 권위를 넘어 인류를 향한 도덕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과학이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경고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흑인 인권운동을 지지했고 미국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집은 때로는 인권운동가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인류가 평등하지 않다면 과학의 진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의 천재성은 수식과 이론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향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자이자 정의를 외치는 시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의 시대를 열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그 누구보다 평화를 외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과학과 윤리, 지식과 책임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학은 위대한 힘을 주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양심에 달려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인생 후반부는 과학적 업적만큼이나 윤리적 투쟁으로 빛납니다. 그는 고향을 잃은 망명자였지만 세계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의 그림자를 남겼지만 평화의 아이콘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식은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가? 과학은 어떻게 인간의 선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가 주는 메시지. 1950년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미 과학계의 거장이자 세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단순했습니다. 프린스턴의 작은 집, 낡은 옷, 소박한 식사.
그는 명성과 권위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산책, 바이올린, 그리고 연구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겸손한 노학자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우주와 인간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의 과학적 집착은 통일장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힘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원자 속의 힘까지. 그는 믿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을 발전시켰지만 아인슈타인은 끝내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과학의 끝없는 도전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과학을 넘어 그는 인간으로서의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늘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신비로움에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에게 과학은 오만한 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해 다가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겸손이 그를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공식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했습니다. 가정은 평탄하지 않았고 사랑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천재의 완벽한 초상이 아니라 모순과 약점을 가진 인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우고 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알 때 나는 더 자유롭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천재도 불완전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는 전쟁을 거부했고 인류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의 시대에 들어선 인류에게 그는 간절히 경고했습니다. 인류는 핵무기를 없애지 않으면 핵무기가 인류를 없앨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냉전 시대에 더욱 절실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를 이상주의자라 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상주의가 아니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해는 고요하면서도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지식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배운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에게 과학자는 단순히 실험실 속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는 인류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은 학자의 훈계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진리였습니다. 그는 말년까지 젊은이들에게 질문하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1955년 4월 그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대동맥 파열이라는 치명적 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는 자연스럽게 떠나고 싶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태도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종이에 계산식을 적으며 끝까지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마쳤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세기의 천재가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화장되어 조용히 흩뿌려졌습니다. 그는 사후에도 영웅적인 기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우상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은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인류의 별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유산. 오늘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천재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상대성 이론도 노벨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용기, 권위에 굴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인간을 향한 연민.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은 사랑과 결합될 때만 가치가 있다. 아인슈타인의 메시지는
오늘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과학자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주는 보편적 가르침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여정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빛을 남겼습니다. 그는 별빛을 따라 우주의 비밀을 열었고 인류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영혼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이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삶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질문을 지켜라.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남긴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의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